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가 살포시 내리고 있습니다. 임종윤입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세계를 상대로 한 한일 간의 격전은 오늘로 연기됐습니다. 안건이 많아서 오늘로 밀렸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더군요. 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스위스제네바는 우리 시간으로 현재 새벽 3시입니다. 아마도 밝아오는 여명과 함께 양측 대표단을 휘감고 있는 긴장감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 일본을 방문했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오늘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청와대, 외교부,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 두루 만나서 한일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얘기 잠시 후에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여론 수렴 기간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자, 오늘은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외교, 안보 분야를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샵 3698로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모신 세 분 전문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서울여대 이종욱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반갑습니다. 오십시오. 예. 왼쪽으로 가톨릭대 양주석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한동대 박완균 교수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문을 좀 열어보겠습니다. 예상됐던 어제 우리 정부 대표단의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이사회 연설은 앞선 안건들의 논의가 길어지면서 오늘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WTO 일반이사회는 회의 시작 8시간 만에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를 비롯한 정식 안건 14건과 기타 안건 3건에 대한 논의를 하루에 다 마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7, 8번 안건 논의가 길어지며 일본 수출 규제의 부당함을 알릴 우리 대표단의 연설 순서도 미뤄졌습니다. 오늘 지금 회의가 늦어져서 내일 아마 10시에 다시 열릴 것 같으니까요. 지금까지 했던 자세로 열심히 회의에 임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단에 맞설 걸로 예상됐던 야마가미 신고 일본 외무성 경제국장은 회의 종료 직전에야 모습을 드러내 수출 규제는 문제없다고 다시 한번 강변했습니다. 신고 국장은 기자의 질문에 신경질적 반응을 보인 뒤 떠났습니다. Your country called free trade. Don't pull my arm, please. 세계 각국의 지지를 끌어모으기 위한 한일 양국의 여론전, 이렇게 하루를 넘겨 오늘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예민하죠. 그만큼 상황 자체가 상당히 크다, 심각하다, 위기다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라 저쪽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좀 질문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WTO 얘기를 좀 먼저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예. 일반 이사회 상정이 됐고요. 예. 이제 논의가 오늘 있을 겁니다. 예. 우리 시간으로 뭐 5시 정도 열린다고 하니까 이제 예. 얘기가 될 것 같긴 한데 예. 어떻게 오늘 의제 얘기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한국이 일본 후쿠오카 그 동북아 대지진적 지역에서의 수산물 제한 관련돼 가지고 예. 한국이 이제 승소를 했다. 승소를 그럴 때 우리 언론에서 너무나 그 대표단에 대한 영향을 이렇게 그 자꾸 보도하는 것은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유익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왜 그러냐면 WTO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논리를 받아들인가를 좀 설명했으면 우리 지금 이제 이 이슈를 가지고 지금 제네바에 가 있는 우리 대표들도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좀 예측 가능할 것 같은데 이 WTO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기본적으로 이 세계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면 좀 순조롭게 그다음에 예측 가능하게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당사자들이 모두가 이익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자유무역의 이제 자유무역의 질서가 분명히 우리가 이 WTO가 의사결정할 때 어떤 목적을 가장 중시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때 수출 일본 원자력 관련돼 가지고 할 때는 우리 논리가 우리 국민의 건강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너가 그걸 핵 관련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우리 수입 밖에 논리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번에 우리도 또 마찬가지로 이게 왜 자유무역에 반하는 행위인가를 WTO라고 하는 가입국이 해야 될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자꾸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오늘 저희가 지금부터 좀 다뤄볼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지금 이 교수님께서 먼저
포문을 여셨기 때문에 쟁점 얘기를 좀 바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사실 어제도 저희 직설 프로그램에서 쟁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거는 일반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여러 번 들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얘기를 조금 더 깊게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쪽 얘기부터 좀 먼저 해보죠. 우리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내는 근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는 가트 1조 그러니까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는 원칙하고 그다음에 10조 3항 일관되고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해야 된다는 의무를 어겼다고 하는데 이거는 원칙적인 얘기고 그렇죠.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들어간다면 11조 그러니까 수량 제한을 금지한다는 그 문제 조항이 가장 큰 논란이 될 것 같고 예. 일본은 그 반대로 자기네들 안보 이슈가 묶여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제외시킬 수 있다는 21조를 위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우리는 그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부당하다 이 부분을 그게 이제 가트 1조라든가 10조 3항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조항에 이제 위배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예. 일본은 안보 논리를 해서 21조를 일본 안보 주장하는 논리에서 거고. 네, 요것들은 예외는 가능하다. 뭐 그런 논리로 갈 것 같은데요. 11조로 보면은 그 문장 자체는 수출 규제 수출 제한을 쿼터를 다루고 있지만은 예. 그렇지만은 수출을 좀 통제시키는 규제시키는 그렇게 수출을 좀 어렵게 하는 분야들도 들어가긴 한다고 지금 해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 바탕은 충분히 되는데 역시 또 그 일본의 논리를 보면은 예. 그러면은 요게 그 안보 문제에 묶여 있고 요 물건들 이 화학 물건들이 그 무기로 전환될 수 있는 그렇죠. 상황들인데 요게 그 적국에 흘러갈 수가 있다. 그 논리도 일단 논리만 보면은 타당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슈가 되는 게 뭐냐? 그 최근에 나온 그 분쟁 해결 그 결과 같은 거라 본다면은 그 안보 논리라고 해도 함부로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보 논리를 볼 때 요건 진짜 안보하고 관련이 있다. 그 같은 문장 자체를 보면은 그러면 전쟁, 군사 또는 외교적 비상.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그 북한이나 그런 데 하는 예. 그 수입 제재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일본은 절대적으로 이 논리를 세우려면은 그러면은 요게 안보 이슈와 관련됐다는 그 포인트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예.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요건 안보하고 관련이 없다. 그렇죠. 요것은 우리 생각대로 요것은 그 위안부 문제나 뭐 강제 노동 문제, 배상 문제 그런 것에 관련이 있다고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가 좀 어려운 입장에 좀 있다고 볼 수 있다면은 첫째는 여기서 그 수출 그 총 규제에 대한 그 전례가 별로 없고 첫째는 예. 그다음에 둘째는 양쪽 국가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거는 안보 문제에 관련돼 있다는 것을 일본 차원에서 입증해야 되고 우리는 이건 안보하고 관련 없고 그다음에 이런 절차를 해가지고선 우리나라 무역이 더 어려워질 거다. 우리나라 그 수입이 더 어려워질 거라는 것도 입증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 입증을 여기에 대해서 더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요? 결과가 뭐 이번에 이사회는 아주 기술적인 것은 원하지 않지만은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나중에 우리가 만약 분쟁 해결 절차를 간다면은 이게 아마 핵심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교수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조금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한국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본의 조치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이게 그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예. 경제 이게 전 군사나 그 외교적인 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일제 입증을 해야 문제 되는 때 거고. 이걸 예. 입증해야 되죠. 그다음에 일본은 안보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입증해야 된다. 이게 이제 크게 보면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좀 두 개를 쪼개서 해볼 텐데요. 지금 이 교수님께서 앞에서 말씀 한번 하셨기 때문에 우리 박 교수님한테 먼저 안보 쪽 부분을 한번 좀 짚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쪽의 부분을 우리 이 교수님한테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일본이 내세우고 있는 안보 논리가 적절합니까? 적절치 않죠. 어떤 면을 이렇게 보십니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일본이 말하는 것은 수출 규제를 하려고 하면서 말로는 수출 규제가 아니라 개별 수출 허가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의 경제 보복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예. 경제 보복을 한다라 하면은 WTO의 자유무역 그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경제 보복이 아니라 자신들이 갖고 있는
수출 허가제에 따라서 절차상의 문제 없이 한다. 이제 그 수출 허가제 안에 있는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안보 문제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이전에는 충분히 신뢰할 만한 우방국이기 때문에 일본이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통제를 그렇죠. 하지 않았는데 이제 더 이상 한국을 안보적으로 또 여러 면에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수출을 할 때 하나하나를 좀 따져보겠다.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서 하는 것이 뭐 한국의 수출 관리 부족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수출 관리 부족이라는 것이 바로 안보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충분히 이 중요한 전략 물자 같은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예.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논리가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그 안보 문자 관리를 하는 국방부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분이랑 제가 좀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철저하게 하고 있죠. 왜냐하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물자가 혹시라도 북한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세계 어떤 국가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예. 뭐 객관적인 수치도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라는 곳이 있고요. 그곳에서 매년 이 200개 국가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런 중요한 물자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느냐 해서 국가별로 랭킹을 매깁니다. 네, 네. 근데 뭐 작년 같은 경우에 한국이 17위였고 네. 일본은 36위였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낫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낫다라는 거고 우리 양 교수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렇다면 일본이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가 물자가 어떻게 잘못돼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자민당 차원에서는 뭐 이게 뭐 북한으로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명확한 증거를 갖고 그러니까요. 와야죠. 그러면 오늘 그 말씀 하신 김에 캐치홀 규제가 미흡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그 말씀이신 거죠? 표현이 캐치홀이라는 표현을 안 쓰신 것뿐이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 리스트에 이제 그다음에가 백색 이제 화이트 국가에 리스트고. 지금 빼느냐 마느냐. 예, 예. 지금 그것도 방금 우리가 말씀 나눈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 일단은 세 가지 물자인데 여전히 한국을 믿을 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의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빼겠다. 근데 같은 의미로 지금 일본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22일 날이니까 그제죠. 일본의 당국자가 우리나라 특파원들만 불러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녹취도 못하고 녹화도 못하게 해놓고 그때 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그때 지적했던 게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셨던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 캐치홀 제도도 미흡하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 캐치홀 관련해서는 캐치홀이라는 건 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전략 물자에 대해서 수출을 통제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그걸 못 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박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일본보다 오히려 훨씬 더 잘하고 있다. 뭐 공식적으로 나와 말씀드린 있는 것처럼 예, 이런 수치로 보면 우리가 잘하고 있고 그리고 네.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했던 분들이랑 얘기해 보면 네. 당연히 우리가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예, 사실 그걸 우리가 잘못하면은 일본이 아니라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우리 쪽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수님. 예. 지금 아까 우리 양 교수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부분, 우리가 실제로 피해를 입을 부분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경제 외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입증을 해야 된다. 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일본에서의 수출 금지 조치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게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WTO라고 하는 것은 세계 자유무역을 정리시키려고 그러는 건데 그렇죠. 전체 세계 무역의 3분의 2 이상이 글로벌 밸류체인, 즉 산업 간 그 소재 부품 장비 이런 것 등등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지금 무역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소재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수출하면 우리는 완제품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고 중국에 수출하고 유럽에 수출하고 이런 식이라는 그렇죠. 거죠. 중국도 포함이 돼 미국도 있고요.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3분의 2 이상이 되는 글로벌 밸류 체인 자체를 지금 두 번째 흔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를테면 우리가 대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한국의 무역에 의했던 반도체가 잘 나갈 때 20% 갔잖아요. 네. 우리 수출 제품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도체의 이 핵심 글로벌 밸류 체인 자체에 해당하는 세 가지 품목. 우리 국민들이 뭐 이번 일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 소재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셨는데 이를테면 뭐 폴리아미드라든지 포토레지스트라든지 고순도 플라스라든지 이런 것 등등은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일본이 잘하기 때문에 일본한테 우리가 맡겨놓고 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갖다 자기들이 네. 수출 제한 조치를 통해 가지고 한국의 반도체 업체가 제품을 생산하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WTO가 강조하고 있는
글로벌 밸류 체인의 활성화,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을 WTO가 2017년부터 예. 뭘 만들고 있냐면 글로벌 밸류 체인 디벨롭먼트 리포트라는 걸 만들고 있어요. 예. 왜 이게 앞으로의 그 세계 무역의 그 이 비교 우위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거를 일종의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걸 부정하면 국가 간의 거시경제의 연계관계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그냥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번에 일반 이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명해야죠.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글로벌 체인도 WTO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뭐 수산물 같은 거는 아주 심플해요. 수입하냐 마느냐 하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글로벌 체인 지금 같은 이제 소재, 부품, 장비 같은 경우는 이게 복합 글로벌 체인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아까 우리 사회자 말한 대로 한국으로 따랐다가 이게 또 미국에 있어서 뭐 캘컴하고 결합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부분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를 못 만들면 한국만 손해 보는 게 아니라 미국도 손해 보고 다른 나라도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 자체를 과연 일본이 그럼 왜 그러면 반도체 세 개만 했냐? 한국에 영향을 많이 주고 세계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거든. 별 영향 안 준다 그러면 누가 이슈화 삼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일본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닐 건데 당연하죠. 그렇게 한다. 예. 양 교수님은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이렇게 해서 그 협상 도구로 쓰는 거죠. 지금 그 일본이 그 법적으로는 1965년 그 청구권 협상에 대해서 그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지금 미츠비시나 신일 철강에서 네. 그 압수한 그 자산을 지금 국내 자산에 팔려고 대해서는. 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면에서는 일본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말을 해야 될 것 같은 것은 예. 지금 이렇게 전 세계 그 글로벌 밸류 체인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일본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그 아시아 언론, 국내 언론 그리고 한국 언론한테는 그래도 한 일주일 전까지는 한 이야기를 들려줬고, 그 다음에 서양 언론에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줬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그 언론이나 우리나라의 그 아시아 쪽에 그 신문 기자들하고 면담을 할 때는 일본의 관리들이나 정치인들이 이걸 가지고 한국의 그 수출을 막겠다. 그러니까 그 예. 서류뿐만이 아니라 그 서류 통해 가지고선 그 수출을 제한하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고, 서양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데서 얘기할 때는 우리들이 왜 이렇게 서류만 요구하는 거지 왜 수출을 막겠느냐 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만약 후자의 논리가 통한다면은, 그러면은 뭐 서류가 자기네들 안보 문제 때문에 서류만 좀 올릴 거지 수출 물량은 아무것도 그냥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 그러면은 그러게요. 만약 그 논리가 통한다면은 일본의 입장이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그래가지고선 이번에 우리가 입증해야 될 그게 중에 하나가 일본이 그 최소한도 말로는 그 수출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 위협을 많이 했다는 것도 역시 예. 좀 입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화의 피해도 많지만 세계화의 장점도 있는데요. 우리한테 그만 그렇게 얘기하고 서양에 가서는 서양 언론들한테는 딴 얘기한다고 그러고 서양 언론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이미 뭐 블룸버그라든가 월스트리트저널 됐나요? 이런 데서도 뭐 잘못된 조치다라고 뭐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일본 언론이 그걸 모를 리는 없고요. 마지막으로 이 문제 이제 우리 박 교수님한테 한 말씀만 딱 듣고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WTO 일반이사회 오늘 열려서 여기서 사실 뭐 결론이 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는 이제 제소 여부에 대해서 분명히 여기서 뭔가 좀 성과가 있어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포인트 하나만 좀 짚어주시다면 뭘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한국 정부에서는 WTO에 지금 제소를 할 방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세계 여론전이고, 앞에서 우리 그 두 분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충분히 우리로서는 명분이 있습니다. 일본이 이것은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네. 맞고요. 마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활용해서 세계 무역 질서를 흔드는, 또 그걸 통해 자국의 이익을 지금 극대화하는 예. 그런 모습을 지금 일본이 그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뭐 1945년 이후에 우리가 유지해왔던 그 체제 자체를 흔드는 그렇죠. 뭐 아주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굉장히 치밀하게 사실 준비한 것도 맞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세계 부품 소재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네. 함으로써 만약 이것이 지속이 되면, 제가 뭐 우리 그 뭐 연구기관, 국내 연구기관에서 나온 그 수치를 봤습니다만 한국 GDP에 한 4% 정도의 영향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게요. 반면에 일본은 0.04%다.
그러니까 이것을 충분히 다 일본은 계산을 하고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WTO에 제소해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일본이 잘못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분명히 판단을 받는 것은 중요하죠. 근데 더불어서 WTO에 제소를 하면 아까 그 수산물도 사실은 예. 4년이 걸렸거든요. 그 지금 WTO에 제소를 하면 과정에 일단은 한일 간에 양자 협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안에서 중재가 안 되면 이제 WTO로 넘어가게 돼 있는데 그 기간이 아무리 빨라도 2년. 그러겠죠. 그 기간 동안에 한국에 미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악영향을 생각을 할 때 WTO와 같이 병행해서 다른 우리가 또 해법도 동시에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정리하기 전에 우리가 이 일본이 이런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책에도 말하지 않지만 비하인드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예.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은데 일본의 미쓰비시와 미쓰이, 스미토모 같은 종합 상사는요. 네. 이게 국가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순하게 석유 수입하는 거지 한국 석유공사, 뭐 석탄공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일본은 이런 원유와 이 제철, 석유, 석탄 이런 원재료를 확보하는 것이 종합 상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는 그렇죠, 회사들이라는 그렇죠. 얘기죠. 그러니까 이 미쓰이라든지 미쓰비시라든지 이런 종합 상사가 어떤 다른 국가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 국가라고 하는 것의 원료 조달 체계 자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을 그냥 우리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삼성물산이나 이 대우 인터내셔널 현대상사는 전 상사예요. 국가 조달 물자를 하지 않아요. 예. 이 사람들 그걸 하기 때문에 여기에 물고 늘어지면 당연히 일본 정부가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 예.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이번에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는 거에 대해서 이 정도 수준으로 가면 안 되고 아까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일본에 대한 연구를 지금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지금 우리 일본이 하고 있는 짓은 어떤 거냐. 1980년대에 일본이 미국한테 딱 당했던 것을 미국 입장에서 한국한테 하는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1980년대에 미국이 일본에 대한 무역시장 개방하라 할 때 일본이 대처했던 거 보면 정말 일본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본색이 있는가 같은데 그 시절 한 5년 동안에 막 자세하게 나옵니다. 정말 이 사람 왜 그런가? 섬나라로서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왜 저 사람들은 해외 수입을 줄이는가 하는 거 다 나와 있어요. 알겠습니다. 사실 참고적으로 그런 것 수치도 있긴 하더군요. 아까 우리 박 교수님께서 우리의 GDP 성장률이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 2년간 일본이 우리를 통해서 얻은 무역 흑자가 한 500억 달러 된다는 얘기도 하더군요. 우리가 아니면 일본이 경상시 흑자를 내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긴 합니다. 결국은 그 피해가 우리도 크겠지만 일본도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뭐 이제 이 정도에서 오늘 WTO 얘기 이 정도 정리하고 이제 볼턴 얘기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볼턴이 한일 간의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좀 트럼프 대통령이 보내서 온 걸 테니까 뭔가 좀 중재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이거 박 교수님한테 먼저 여쭤볼까요? 네. 일본을 먼저 방문한 건 일본이 우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입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보통 미국의 당국자들이 한일을 방문할 때 보면 경로상 일본을 먼저 가죠. 그다음에 한국을 오는 거고요. 물론 뭐 사정이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무슨 목표가 있다면은 뭐 바꿀 수도 있는데 그것에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그 정도로 지금 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워낙 한일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고 당연히 볼튼 보좌관이 오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한일 간의 갈등을 중재하려는 저는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일본에 가서는 근데 미국의 중재는 저는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한일 간의 갈등이 격화될수록 미국의 전략적 이해가 저해됩니다. 미국은 굉장히 오랫동안 한일 또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을 통해서 동북아의 안정을 갖고 오고 그리고 또 현재로서는 중국을 견제하고 또 북한의 위협도 당연히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기제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한미일 3국이.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일 관계가 안보 협력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상황이 간다면 그것은 미국의 이해에 반하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뭐 국가안보보좌관 입장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미 그 스틸웰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한번 일본과 한국을 왔다 갔지 않았습니까? 먼저 갔죠. 예. 그때 이미 중재는 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것이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게 미국이 한일 간의 갈등을 여러 번 중재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나타나는 모습이 첫째는 비공개입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이것을 행보를 보이진 않죠. 그 전에도. 예. 두 번째는 한국이나 일본 양편 어느 쪽에 편을 들지 않습니다. 설사 뭐 위안부 문제 같이 아주 명확한 문제도 일단은 균형을 잡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한 편을 들었다가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도 굉장히 중요한 동맹이고 일본도 중요한 동맹인데 나중에 뒷감당하기가 힘들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한 편을 들지 않죠. 근데 세 번째는 결국은 한국과 일본이 양국이 직접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드는 것이 미국의 중재의 핵심입니다. 형 노릇을 제대로 하는 거네요. 뭐 그거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미국이 하고 있는 것은 일본에 가서 더 이상 확전하지 마라. 일단 화이트리스트에 배제하는 문제에 대해서 뭐 경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한국에 와서는 이 얘기를 하겠죠. 결국은 이 모든 것의 시작에 일본이 늘 얘기하는 것처럼 강제징용자 대법원 판결 작년 그렇죠. 10월이었으니까 한국은 아무런 전제 조건 걸지 말고 네.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당장 일본과 협의를 시작을 해라. 아마 그렇게 중재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상당히 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뭐 이렇게 똑 떨어지게 그렇게 좀 이해가 좀 되네요. 왜 갑자기 미국이 미온적이다 했는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다시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오늘 볼턴이 오니까 그 얘기를 먼저 해보죠.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오늘 볼턴이 와서 아까 뭐 몇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한일 문제일 것 같은데 지금 박 교수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 측에서 봤을 때는 볼턴한테 우리는 뭐를 좀 요청을 할까요? 글쎄요, 저 한다면은 저 군사 쪽으로 외교 쪽으로 나가야 될 것 같지 경제 쪽으로는 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볼튼이 저 경제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래서 WTO나 뭐 통상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쓰진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국도 역시 좀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저 그 일본하고 비슷한 전략을 지금 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금년 초에 그 패널 저 결정이 있었는데 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간의 저 문제였지만은 러시아가 지금 안보 저 그 예외를 써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자기 나라 저 통과하는 것을 막아버렸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쓴 논리가 트럼프가 사용하고 싶은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안보 예외에 따라서는 다른 나라 누구든지라도 간섭할 수가 없다. 그래서 WTO 패널 그 과정에서도 저 미국이 러시아 입장을 지지했어요. 그렇게 본 거를 본다면은 우리가 쓰는 논리는 그 이런 WTO 법적 통상법적인 논리가 아니라 미국 그 안보적 외교적인 논리를 쓰고 그 다음에 저 만약 그 지금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체인이 망가진다면은 그럼 미국도 경제적인 타격, 군사적인 타격을 받을 거다. 그런 논리로 나가는 게 더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지금 양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사태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WTO에서 뭐 여러 국가들이 이제 공식적 의견을 냈는데 일본이 그때 그랬다고 그러더군요. 이 안보 논리를 너무 남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더군요.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자가당착에 빠진 게 아니냐 생각도 좀 드는데 좀 전에 아까 박 교수님한테 여쭤보려다가 지금 조금 미뤄뒀던 질문 이거 드리고 이제 다른 질문으로 넘어갈 텐데요. 2010년도에 이제 우리가 GSOMIA라고 하는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그렇죠? 이거를 이제 11월달에 체결을 해서 3년간 한 70여 건 정도가 교류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GSOMIA를 우리가 이제 뭐 재연장하는 부분 이게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재연장을 우리가 안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미국의 움직임이 겉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중재 노력을 하는 것처럼 이해가 좀 되고 있어서 이 GSOMIA가 뭐고 이게 이번 사태의 해결에 뭔가 이렇게 좀 어떤 좀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도 있어서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GSOMIA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19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된 이후부터 사실 미국은 계속해서 한일 간의 그 교류 협력, 어떻게 보면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를 원했습니다. 뭐 냉전 시기에는 당연히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해서 북중러, 이른바 공산주의 블록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기대를 했고요. 탈냉전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탈냉전 이후에 변하지도 않았고 특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는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란 인물 자체가 손익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고 동맹국이 더 책임과 비용을 분담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지금 동북아의 문제 또 중국의 문제, 북한의 문제를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서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죠. 그 GSOMIA는 거기에 핵심적인 기제입니다.
사실 오랜 기간 동안 미국이 한일 간의 안보 협력 혹은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 기제를 만들려고 했는데 잘 안 됐죠. 한일 간의 이런 역사적인 갈등 때문에 그러다 마침내 지소미아가 됐는데요. 그것도 한번 실패했다가 그 오바마 행정부 때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박근혜 전 정부 때 그것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정보 교류의 그 건수는 많지는 않지만 이것이 주로 유사시나 위급할 때 주로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 어제 러시아 뭐 영공침 그렇죠. 이런 거 같은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군사가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협정의 공식 입장에 군사는 빠져 있습니다. 근데 정보교류 협정인데 예. 원래 군사 정보교류가 맞고요. 군사 문제는 위기시기나 급할 때 쓰는 것이 맞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한 건 정도만 알려 있죠. 왜냐하면 지금 한반도의 정세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 있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한반도의 분위기가 좋을 때는 지소미아에서 이렇게 교류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좀 줄고 그렇죠. 예. 뭘 좀 예전에 뭐 북한이 뭐 핵실험도 하고 미사일도 발사하고 이렇게 뭐 할 때는 이제 그게 확 늘어나고 뭐 이런 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2017년 같은 경우에는 20여 건이었거든요. 그게 뭐 분명히 비교가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이 굉장히 이것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그러네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미국의 반응이라는 게 국무부에서 반응이 나왔는데 즉각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는 얘기는 지소미아는 매우 중요하다. 예. 특히 북한을 억제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저는 참 일본이 여러 가지로 영리하게 빠져나갑니다. 이 지소미아를 미국이 매우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노다로 외상과 어저께 바로 또 일본 방위성 장관이 자기네는 지소미아 영장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더불어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과 계속 협력을 한다. 이 문제가 중요한 게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재를 하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지금 한일 간의 갈등을 트럼프 대통령 비롯해서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경제적인 문제를 만약 한국이 나서서 안보의 영역까지 확대를 한다는 거는 미국의 이해를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아까 우리 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 중국에 대한 견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일 간의 이런 갈등이 심해지면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이득을 얻는 것은 바로 중국이다. 그런 식의 논리로 미국을 설득하고 특히 볼튼 보좌관은 WTO를 비롯해서 이런 국제기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중국에 대한 러시아에 대한 직접 견제 얘기를 하는 게 빠르겠죠. 그래서 볼턴이 왜 왔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군요. 그래서 사실 뭐 우리도 뭐 지소미아를 뭐 연장을 안 하겠다라는 걸 명시적으로 한 건 아니고 검토하겠다고 그런 거죠. 우리도 뭐 사실 던져놓은 거죠. 근데 어쨌든 뭔가 약간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리고 일본이 우리의 약점을 잡아서 물고 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일본의 약점을 붙잡고 늘어질 수 있는 게 있다면 우리도 뭐 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그냥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지금 박 교수님 마침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이번 사태를 과연 이제 멀찌감치 떨어져서 웃으면서 보고 있는 게 과연 어느 나라일 것이냐 많은 분들이 중국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이든 뭐 안보적이든요. 이 교수님. 예. 정말로 중국의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하나를 좀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아까 우리 박 교수님 말씀대로 볼턴이라는 사람은 사실 국무부이기 때문에 경제적 이슈는 다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 사람이 뭐 호르무즈 해협이라든지 북핵 관련된 이야기에 대한 사항을 할 수 있지 모르지만 지금 오늘이 지금 미국 시간으로 23일에 해당합니다. 7월 24일부터 27일 사이에 그 미일 무역 협상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5월달에 트럼프가 일본에 왔다가 우리 왔다 갔잖아요. 그때 이제 그 논의를 하고 싶었는데 무역 협상 논의를 하고 싶었는데 야 당신 말이야 2020년 미국 대선까지 미일 무역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요구한 농산물 시장 개방, 그렇죠. 자동차 수입 확실히 좀 해라 이랬는데 그때 뭐라고 뭐 우리 보도가 돼 있느냐면 일단 선거 치러 갑시다. 그게 선거가 20일 끝났으니까 21일에 했잖아요. 그럼 24일부터 3일간 하거든요. 워싱턴에서. 저는 24일에 27일, 3일 하는 동안에 이 이슈, 경제적 이슈이기 때문에 아마 이 한일 간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경제 문제도 논의가 될 수 있겠네요. 도마에 오르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단체나 기업들이 정치인 내지는 정부에 미치는 효과가 아주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지금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미국의 빅데이터 하는 기업들이 메모리나 반도체는 상당히 최고거든요. 예, 삼성이나 하이닉스 최고기 없으면 안 때문에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최고 것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리 되면 우리가 최고 것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
이미 타진을 하고 갔다 이거야. 그런데 야 우리 재고 지나고 나면 힘들다. 예. 이런 문제가 생기면 미국의 국익과 관련된 일인데 특히 미국의 정치인들은 미국 기업들의 로비에 약하잖아요. 예. 우리 박 교수님 한국은 워싱턴에서 로비에 대해서 그렇게 투자를 안 하지만 미국은 로비에 진짜 많은 돈을 투자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24, 27 끝나고 났을 때의 어떤 메시지가 하나 있고 예. 또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중국을 이제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이익하지 않을까. 그런데 중국의 시안에 이제 삼성의 랜드 플래시 반도체 공장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공장을 보고 나서 반도체 생산을 절대 카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네. 미국의 핵심 기술이 빠져나갈까를 제일 걱정하는 사람은 미국의 국회의원들과 관료들이에요. 한국은 예. 이 부분 빠져나갈까 싶어서 이미 상당한 보완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한국과 일본 사이의 수출 제한이 이 중국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먼데 오히려 지금 우리가 뭐 어떻게 타격을 받느냐.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보면은 올 5월인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붙이는 메모리에서 세계 1위가 됐고, 네. 그다음에 이분은 비메모리 비메모리 쪽에서 1등 하겠다 그래가지고 예, 예, 예. 2030년까지 해서 177조를 투자하겠다. 예. 그게 이제 사활을 건 게 바로 극소세 EUV라고 하는 예. 그 비메모리인데 그 공장을 지금 짓고 있다고 짓고 그러대요? 있죠. 예. 그런데 여기에 최첨단 이 불화수소가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 개가 사실은 D램하고 랜드 플래시에서는 오케이. 워낙 이게 공정이 안정돼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 파운드리에서는 TSMC라고 하는 대만 중국 대만 업체죠. 업체가 예. 아주 세계 1위죠.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대만을 통해서 중국이 이익을 보는 것이 클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한국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5년을 쭉 잡고 막 해야 네. TSMC를 그나마 따라갈 가능성이 많은데 만약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못한다. 그럼 고객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실은 삼성은 그게 안 된다. 그래서 그렇죠. 오히려 그게 우회로를 통해서 대만에게 도움을 주고 대만 도움 주는 것이 중국에 도움을 주는 이 시스템이 되는 것이지 중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국이 반도체를 육성하는 때 영향을 주는 거는 상대적으로 적지 않을까. 예. 근데 뭐 이게 조금 사실 벗겨나가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 뭐 대만이나 홍콩이랑 중국이랑 별로 사이가 안 좋아서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교수님 말씀은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대만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중국이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다. 특히 반도체 쪽으로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중국이 그냥 기본적으로 어부지리를 얻기에는 우리와 반도체 기술력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그렇죠. 점 지적을 해주셨고 이거 우리 양 교수님도 좀 반도체 관련해서는 또 잘 아시니까 한 예, 말씀. 저도 그냥 동의합니다. 저 지금 우리가 지금 미중 무역 전쟁에도 봤듯이 뭐 우리나라가 그렇게 큰 혜택을 받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별로 그렇게 큰 혜택 받은 거는 좀 드물거든요. 다만 이번 때문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은 글로벌 밸류 체인,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좀 변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쪽으로? 지금 그 구조를 본다면은 기업 차원에서 본다면은 그럭저럭 완전 경쟁이 유지되고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생산 과정의 일부들이 한 국가에 집중된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산품의 조립은 거의 다 중국에 있고 반도체 완제품은 거의 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서 있고 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중간재나 장비는 거의 다 일본에 있고 그런 식으로 기업 차원에서 본다면은 그 경쟁적인데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 본다면은 한 국가가 거의 독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 무역 전쟁에서 시작됐지만은 그렇게 한 국가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초크 포인트가 되기, 바톤네크가 되기가 너무나 쉽다. 그래가지고선 우리도 지금 다변화를 얘기하지만은 한 국가에 따른 한 국가가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소싱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선 지금 중국의 생산 과정 일부가 베트남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러면은 우리나라 반도체가 만약 이렇게 묶일 수가 있다면은 그러면은 다른 나라의 어떤 다른 소싱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게
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상당히 다변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느냐 안 재선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 요즘에 일부 그 말씀에 하나 박효신 먼저 보면요. 뭐 국제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저도 100% 동의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등장한 것이 트럼프 어떤 개인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예. 세계에 나타나는 정치 현상이거든요. 자국 우선주의죠. 그러니까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복귀할 등장하고 때가 있는 됐다.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눈 이른바 세계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것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고 각국은 19세기식으로 독자 생전 자력갱생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은 이것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날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긴장감들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예. 일단은 트럼프가 흔들어 놓은 거고요. 저는 패션이나 음식에서만 그 복고 즉 레트로 열풍이 부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국제 정치 질서 뭐 외교 뭐 이제 경제에도 레트로 열풍이 오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좀 박효신 통해서 좀 듣게 되네요. 그 요즘에 왜 삼성전자 같은 경우 미국의 뭐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공장을 더 확대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멀찌감치 보면은 그런 차원으로도 그런 차원으로 가능성이 봐야 될 것 있다고 볼 수 같습니다. 있겠네요. 예. 이게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은 이런 속도가 상당히 가속화될 것 같고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이 당선된다면은 상당히 완화될 것 같지만은 이번에 약점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그 다국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생산 프로세스에서 제대로 그 중간재를 공급받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번에 그 이렇게 한번 자기네들이 위험을 겪으면은 그러면 할 수 없이 그 보험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다변화를 시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부분 자체에서 우리 두 분이 이야기하는데 이 정부라는 게 우리나라 정부는 5년 단위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부 바뀌면 잊어버릴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번 일본의 소재 부품에서 독립되어야 된다고 하는 걸 다 진짜 분노를 느낀 시기가 한번 있었어요. 우리가 외환위기로 인해 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 일본 관리가 1999년에 당신들 한국은 말이야 일본 소재 부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소재 부품은 당신들은 우리의 어떤 종속 국가야라고 일본 관리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 관리가 그렇게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기질상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2001년에 만든 게 소재 부품 특별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조금 좀 했어요. 참여정부 때도 무슨 로드맵도 있었다면서요? 로드맵 있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2010년 딱 넘어서면서 그 무역수지 흑자가 1,000억 불나고 갱산이 7억 불 하니까 일본 소재 부품 하는 것이 한 150억 불에서 한 200억 불 되니까 이거 뭐 별 관심이 슬슬 없어진다 이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2014년도에 이 법을 약간 개정하는데 지금 2018년부터 이번에는 장비가 붙었죠. 소재, 그다음에 부품, 장비 특별법이 2018년도 국회에 상정돼 가지고 지금 처리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내 생각에 이 법이 처리되면 제발 우리 다음 정부고 국회의원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덧붙이면요. 우리 국회 또 그냥 또 한 번 지적을 하시는군요. 지적당할 일이지만. 예, 제가 아까 말씀 끝에 뒷부분에 약간 결말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발 자국 우선주의가 잘 되고 있다라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세계 경제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죠. 지금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품 소재를 하면 좋긴 하지만 이게 효율성과 비용 대 효과를 다 계산을 할 때 우리가 모르고 안 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우리 뭐 기업들이 일본에서 개발된 걸 갖다 쓰니까 그만큼 유익한 거고 일본도 최종적인 제품을 한국 걸 갖다 쓰니까 유익한 거고 그 세계가 분업화돼 있는 상황이죠. 그걸 통해서 세계 경제가 오히려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게 만약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면 각 국가가 모든 걸 해야 되고 그럼 그만큼 효율성 떨어지고 생산성 떨어지고 어쩔 수 없이 세계 경제는 침체될 수밖에 없는. 예, 완전히 동의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정부 리스크가 이제는 늘었다는 거죠. 기업들은 아마 이렇게 세계화되는 것을 오히려 바람직하게 생각할 건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일본, 미국 그런 정부가 있어서 정부 리스크가 늘었다는 거고 그래서 첫째로는 우리가 이번에 이런 문제를 겪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소싱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외교적으로 우리한테 중요한 국가들한테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다시 한번 강조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 교수님이 말씀한 것도 역시 동의를 하지만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진짜 우리나라에서 필수적인 그 중간재를 더 만들려면은 상당히 큰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얘기했던 뭐 1, 2년짜리 뭐 R&D 그 보조금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장기적으로 요 새로 나온 기업들을 좀 처음에 손해가 나도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이냐 이런 것도 그렇죠. 좀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걸 창업을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그러면 법하고 규제도 다 바뀌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이런 화학 공장 같은 것도 세울 때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걸 반대할 겁니다. 왜냐? 우리나라가 안전 불감증이 하도 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또는 이 기업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 전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바뀌어야죠. 일본으로 중간재가 간 이유 예.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만들기 너무 어렵고 어차피 예. 싸니까 예. 그쪽으로 가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아주 그냥 전체적인 그 경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교수님, 양 교수님, 박 교수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사실은 뭐 대통령도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사실 뭐 대통령 말씀하시기 전에도 뭐 우리 당국자들부터 정치계뿐만이 아니라 뭐 부품 소재 국산화라는 이런 얘기를 뭐 굉장히들 많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교수님 말씀대로라면은 우리가 이미 했었어. 근데 지속적으로 못해서 그런 거야라는 또 말씀도 또 사실 들었고 뭐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뭐 그럴 만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우리 박 교수님 지적도 맞는 말씀이고요. 그럼 우리가 또 역사를 반복해야 될까요? 이번에는 좀 이제 한번 딱 매조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문득 다시 듭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또 한정이 돼 있어서요. 저희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했던 이 아베 총리 관련된 얘기, 일본 얘기 조금 해보고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국제 여론은 그렇게 일본한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뭐 유명인 산업통상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지금 미국에 가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이 요 며칠 사이에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뭐 국내 언론이 됐든 해외 언론이 됐든 자꾸 만나서 이런저런 설명을 내용은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자꾸 하는 거 보면은 뭔가 자기네들이 이런 게 아니었는데 우리 원래 계획에는 작전에는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은데요. 일본 내 사정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얘기부터 좀 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박 교수님한테 이건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아까 말씀하셨던 거라면은 그동안의 전례를 봤을 때는 불가금 불가원 정도 수준으로 해서 결국 타협하게 만들 것이다. 장을 만들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 경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죠? 가능성은 매우 높은데요. 거기에 또 새로운 변수가 하나 있죠.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미국의 전략적 사활적 이해가 걸려 있기 때문에 한일 간의 갈등을 미국은 당연히 나서서 중지하고 예.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말씀드린 자국 우선주의의 입장에서는 좀 다르게 보고 있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워낙 뭐 잘 알려졌습니다만 대외 정책에서 손익 계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일 간의 갈등이 있는데 미국한테 어떤 이득과 손해가 올 것인가. 그럼 예전이랑 좀 다르게 다르죠. 접근할 수 있다는 예, 말씀이네요. 그럼요. 그전에는 큰 전략적인 차원에서 그런 미국의 단기적인 손익 계산을 하지 않고 중재를 나섰다면 이번에는 단기적인 손익 계산, 미국 기업한테 아까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미국 기업한테 당장 어떤 불이익이 오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또 미국이 틈새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그런 계산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조금 조심스럽고 우리한테 걱정이 되는 게 이전에 한일 간의 갈등 바로 이전에 있었던 건 위안부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 문제는 오바마 행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에서도 다 나서서 예. 일본을 규탄을 했어요. 예. 특히 뭐 기억들 하시겠지만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위안부라는 표현 자체를 없애고 군 성노예다라고 공식 문서에 다 쓰도록 만들었죠. 확실하게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정도뿐만 아니라 뭐 마이크 혼다 당시 그 민주당 하원 의원, 뭐 공화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같은 목소리를 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건 국제사회의 원칙과 규범과 인권의 문제다. 근데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은 좀 다릅니다. 그때랑. 예, 이건 경제 문제고 그리고 65년 협정에 대한 해석의 문제고 그렇게 지금 접근을 하고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예전같이 녹록하진 않다라는 판단을 우리가 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신중하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틈새를 파고들 것인가에 대해서 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것과 관련해서 이제 아베 총리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한일 정상회담이 그래서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쪽에서 일단 한일 정상회담 얘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어요. 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한일 정상회담이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좀 정리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됐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그 정상회담이라는 게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1970년대 큰 흐름의 변화를 가져갑니다. 경제학에서는 1970년대
문제를 그동안에는 이제 우리 그 비롯해 관료들 중심으로 해서 국가 간에 어떤 협의를 하는 걸 했는데 이 관료가 너무 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예. 이 정상회담이 오면서 야, 이 관료들은 가서 자기 것만 생각하고 오는데 이걸 우리가 통째로 좀 우리 정치적으로 해결하자 그래서 정상회담이라는 게 6, 70년대도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보통 지금 G20 같은 경우 하면 아예 2박 3일 하는 거 정해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밑에서 실무 회의들이 충분히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제 협상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70년대 후반부터 이 정치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요즘 보면 우리가 국회가 우리나라 관료들보다 주도권을 잡고 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한국 사회가 관료가 진짜요? 약해지고 안 그런가요? 그래요? 이 말을 듣는 국회의원님들께 보지만 사실 한국은 이 시대가 이 전체 흐름에서 보면 한 20년 뒤에 오는 건데 이 정상회담에서 결국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는 거죠. 왜? 그렇게 여러 개 부서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이 경제 문제라는 것이 이 사미트 회의가 70년대 처음 나왔잖아요. 예. 그게 이제 경제 문제를 해결해서 나왔기 때문에 저는 뭐 우리 정부나 이런 분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경제의 흐름상을 보면은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국가 간 G20 이런 쪽에서의 그 경제 문제 해결은 어떤 저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일 정상회담이 교수님 판단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는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답니까? 아니면은 조금 일단은 한 템포 돌리고 난 다음이라고 이게 이제 딱 저는 이제 경제학자 입장에서 우리가 이 국제 간의 이 정상회담은 게임 이론으로 설명하는데 사실은 게임을 할 때 자기 패를 보여주는 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딱 아베가 뭐로 이야기하느냐면 이 게임인데 이제부터 한국 당신이 원하는 해결책을 가지고 오시오. 세상에 내 해법을 가지고 오서 그 사람 앞에 가서 협상을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지금 현재 그럼 뭐냐면 알 수 없이 밑에 실무단에서 이해가 돼 가지고 네. 결국 아마 타협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양 교수님한테는 이걸 여쭤보고 싶네요. 장기화될 거라는 걱정들이 많아서요. 지금 분위기는 뭐 참여 선거도 어쨌든 개헌 발의까지는 안 돼도 어쨌든 이겼지 않습니까?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역시 교수님도 저는 장기화될 거라고 좀 장기화될 거라고 최소한도 그냥 금년 그 말까지는. 4분기나 말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교수님하고 이론적으로는 뭐 다 동의를 하지만은 시기적으로 본다면은 이게 그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아베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만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는 국민까지 지금 이제 다 얽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으로 정상회담하면은 문제가 더 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갑니다. 지금 양 대통령이 후퇴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때 블룸버그가 아베가 잘못했다는 그 사설을 많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 그걸 제가 읽어보니까 블룸버그가 제안하는 것은 아베는 경제 협상을 하고 한국은 일제 문제 강제징용 협상을 하라, 문제, 강제징용 이런 문제에 협상을 대해서 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분위기를 봐서는 거기에 대해서 협상을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양쪽에서 지금 기브앤테이크 할 수 있는 그 틈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좀 몇 개월의 냉각기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뭐 질문 한두 개로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어서요. 그 정도까지만 오늘 교수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은 효과가 있을 테니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뭐 빠른 시간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양 교수님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는 말씀하셨고. 즉 빠른 시간이보다 뭐든지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일단 실무자들의 네, 네, 눈밑 네. 흐름을 통해서 안 그러면 아까 이제 네. 트럼프의 중재에 의해서는 네. 이게 이제 뭐 삼국이 한 모여서 뭐 이를테면 뭐 아세안에 이런 기회를 활용하겠죠. 예. 기회를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미국의 중재에 대한 기대감도 뭐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충분히 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한테 이거 좀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개헌 발의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베는 그 이후에도 아베 총리는 계속해서 뭐 그거에 대한 본인의 꿈을 본인의 꿈이죠. 그거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겠다는 얘기인데, 근데 여론은 56%가 개헌 반대에 대한 여론이 또 높아졌다는 식으로 또 뭐 최근 설문조사가 나옵니다. 어떻게 이 개헌 문제가 일본의 개헌 문제가 진행이 될 거라 보세요? 뭐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계속 진행을 하겠죠. 본인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니까. 예, 이것은 본인을 또 수상으로 총리로 만든 거고 자민당 내에서도 아베에 대한 대응 세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당에서도 잘 보이질 않고
그래서 비록 개헌선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정책을 계속 추진할 가능성은 매우 크고요. 다만 이것을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뭐 당연히 그 평화법을 개정하는 것 자체가 이 동북아의 지난 뭐 오랜 70여 년 해왔던 여러 가지 것들을 바꾸는 구조적으로 바꾸는 거에 대한 위험성도 있지만 더불어서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계속 한국과의 갈등을 지금 부추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렇죠. 우려도 지금 같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저는 전반적으로 아까 두 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거를 오래 끌면 안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외교라는 것은 결과만 놓고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됐는가 했는데 그 전에 굉장히 많은 이 물밑에서 이 발차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일 관계는 역사에도 너무 잘 나타난 것처럼 공개적으로 요만큼도 움직이는 거에마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물밑에서 접촉 일종의 이제 특사를 보내는데 공개 특사가 아니라 물밑에서 접촉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공개적으로 가면 상당히 아마 부담을 힘들죠. 많이 가질 예,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되 일단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확전이 안 되는 것이고요. 특히 일본이 만약에 한국을 이 백색 국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거를 한다 하면은 이거는 정말 좀 저는 건널 수 없는 강을 지금 글쎄요. 그런 상황까지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확전이 최소한 자제되는 것을 우리가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뭔가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만들어 놓은 후에 그 다음에 저는 정상회담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일본이 다음 달 중순 뭐 대략 광복절 전후가 얘기가 되는데요. 오늘까지 얘기 듣는 거니까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를 하지 않고 빼지 않고 일단은 유보하겠다. 뭐 혹시 이런 식으로라도 표현이 나온다면 이거는 대화를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견 개진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미국의 역할이 중요한 게 미국이 일종의 명분을 한국과 일본에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지난번 위안부 합의 때도 기억들 하시겠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를 같은 자리에 모았습니다. 모아서 같이 얘기를 해서 그때 이제 얘기가 돼서 2015년 위안부 합의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명분을 준다면 한일 간에 뭔가 대화와 다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그런 면을 교수님 아까, 지금 우리 3분 남았거든요. 예. 교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1분을 드릴 테니까 예. 클로징입니다. 예, 좋습니다. 예. 저는 우리 지금 현재의 청와대라든지 국민들의 감정을 보면 대통령 시기에 나가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는 기회가 있다 생각하는 게 8월 말에 G7 정상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유엔 총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걸 넘어서면 뭔가 우리에게도 기회가 오지 않겠나. 너무 이거 가지고서 이 정상들끼리의 너무 다투는 것은 조금 아마 예. 좀 냉각기를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미일 무역 협상이 뭔가 변수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지적은 상당히 좀 굉장히 새롭게 좀 이해가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양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지금 어느 정도 내각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상당히 우리 국민들이 그 분노되어 있는데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산적으로 바꾸느냐. 이왕 어차피 터졌다면은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가 일본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뭔가 그거를 정해가지고선 좀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생산적인 거 혹시 교수님 아이디어 있으시면 한 가지만 짧게. 이렇게 해가지고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분노하느냐. 지금 미국이나 서양에서는 우리가 일제 침략을 받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얼만큼 분노를 가지냐, 얼만큼 우리가 화나 있느냐 그걸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좀 비합리적으로 생각하느냐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겁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렇게 분노하는지를 좀 정확히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외교전이 훨씬 더 유리하게 갈 수가 있다. 그걸 좀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WTO 일반 이사에서 우리 대표단이 해야 될 역할이 참 중요하네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박 교수님한 한 말씀 해주시면요. 저는 지금 한국이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수출 규제, 경제 보복이죠. 거기에 대한 실무회담을 하자 하는데 일본이 거부하고 있고 또 반면에 일본은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전향적인 입장, 그것도 뭐 어쨌든 얘기를 하자라는 건데 그건 한국이 지금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둘 다를 동시에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것도 저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참 신선한 그런 아이디어시네요. 이렇게 참 저희가 이렇게 세 분 모시고 얘기하는데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옵니다. 또 머리를 맞대면 이 문제도 역시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역시 계속해서 이 사태를 좀 주시를 저희 직설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교수님, 그 다음에 양 교수님, 박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제 뜬금없이 또 어제 아침에 러시아 군용기 한 대가 독도 영공을 7분 동안이나 두 차례나 침범을 해서 우리 군이 360발의 경고 사격을 하는 일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또 다른 군용기 4대가 또 우리 방공 식별 구역을 또 넘나들면서 이른바 연합훈련까지 했다고 동해에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나라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은 또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 먼저 리포트 먼저 들으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전 6시 44분 중국의 H-6 폭격기 2대가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주로 진입해 30분 만인 7시 14분 이어도 동방으로 이탈했습니다. 이후 일본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다 7시 49분 울릉도 남방 140km 지점에서 카디즈로 재진입했고 NLL을 지난 뒤 8시 10분 카디즈를 벗어났습니다. 13분 뒤인 8시 33분 NLL 북방에서 대기하던 러시아 Tu-95 전략폭격기 2대와 합류하더니 기수를 남쪽으로 돌렸습니다. 편대 비행으로 남아하던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들은 8시 40분 울릉도 북방에서 카디즈에 재진입한 뒤 9시 4분 울릉도 남방에서 카디즈를 이탈했습니다. 5분 뒤인 9시 9분 새롭게 나타난 러시아 A-50 조기경보 통제기가 카디즈를 넘어 독도 우측 우리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긴급 출동한 우리 공군 F-15K와 KF-16 전투기는 A-50 전방 1km 근방에 80여 발을 경고 사격했습니다. 3분 뒤인 9시 12분 영공을 벗어난 A-50은 9시 33분 이번엔 독도 좌측으로 영공을 재차 침범했습니다. 우리 전투기들이 추가로 280여 발 경고 사격을 퍼붓자 9시 37분 독도 영공을 벗어났고 9시 56분 카디즈 너머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반복될 경우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러시아 측에 보냈습니다. 러시아는 영공 침범 사실을 부인했고 중국은 영공이 아닌 방공식별구역엔 국제법에 따라 비행의 자유가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예, 김수민 평론가 오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평론가님. 네, 반갑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혹시 좀 뭐가 나온 겁니까? 일단 보이는 대로 믿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어제 아침에 이제 러시아 군용기 그리고 중국 군용기가 다 방공식별구역 내지는 영공을 침해해서 비행을 한 일이 있었죠. 그거는 확실한 거고 네, 맞는 그렇습니다.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응을 한 걸 테고. 그러면 영공하고 방공 식별구역을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네. 설명해 주시면. 쉽게 얘기하면 영토가 있잖아요. 예, 우리가 예. 그 영토 위에 이제 공중도 영공이라고 해서 그 나라의 것으로 치는 것인데, 근데 영공에 남의 나라 비행기가 들어왔을 때 그때에 뭐 출격을 한다거나 대응을 하면 이미 늦은 거 그럼요,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들어오기 전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어놓은 방공 식별 구역이 있습니다. 예, 그 안쪽으로 이제 전투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경고를 하게 되고 또 출격까지도 할 수 있는 그 식별 구역이 있는 것이고. 지금 그러니까 어제 거기를 이제 그 러시아 항공기가 침범을 했다 이거군요. 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방공 식별 구역뿐만 아니라 독도 주변의 영공까지 침해를 한 것이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방공 식별 구역으로 침입을 한 것인데 본인들은 이제 식별구역 자체에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또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뭐 그렇게 표명을 한다 그런 거 알고 했을 테니까 들어왔겠죠. 근데 영공을 들어온 거는 어쨌든 우리나라 영토에 우리한테 허가 없이 들어왔다는 거니까 이거는 그렇게 간단히 볼 문제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영공 침범은 처음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경우는 방공 식별 구역을 들어온 거니까 조금 비교적 경미하다고 볼 수 있겠고, 러시아 쪽 비행기의 저 행로가 더더욱 우리 국민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민감한 그런 사안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저게 또 비행기가 그냥 무슨 전투기나 여객기가 아니라 조기 경보기면 네. 저게 뭐 수백 킬로미터를 이렇게 다 레이더로 훑는 그런 비행기의 기능이 있는 비행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무슨 군사 정보라든가 이런 거 수집 목적으로 생각해봐야 될까요? 네, 굉장히 여러 갈래로 의심할 수밖에 없겠고, 특히나 이제 왜 하필이면 두 나라의 비행기가 같은 날에 그렇게 엇갈리듯이 왔느냐, 네, 한 나라도 아니고 두 나라냐, 여기에 대해서도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해석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 네. 아직까지는 그 이유가 뭔지 그에 대해서는 좀 아직은 좀 확실하게 나온 얘기는 없는 거고. 그리고 중국 정부나 러시아 정부가 순순히 무슨 이유를 그러게요. 밝힐 리도 없겠죠. 뭐 근데 길 잃어서 들어온 것 같지는 분명히 않을 텐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마 긴장감이 더 높아지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러시아는 조금
좀 헷갈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네. 우리 지난번에 그 일본이 1월 7월 그 1일 날 그 세 가지 그 반도체 관련 소재 그 수출 규제하겠다 했을 때 그 중에 하나인 불화수소, 이 네. 에칭가스 이거를 우리가 줄게라고 했던 데가 러시아거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요청했던 것도 아니고 네. 우리는 러시아가 그런 것도 하는지 처음 알았고. 아름아름 중국이나 대만 것을 대신 쓰고는 있었는데 네. 러시아에서 불화수소 제한을 하면서 우리 거 순도 높다. 뭐 이렇게 또 제안을 했었죠. 그러니까요. 근데 몇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뭐 순도는 높다고 치더라도 충분히 또 테스트를 해보지 않은 그럼요. 예, 그런 제품이기도 하고 또 이런 판국에 덥석 러시아 것을 물었을 때는 일본 정부에서 좀 토라질 수도 있어요. 조금 낚시를 했는데 저렇게 나오네. 예. 그래서 우리 정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러시아 것은 일단 뭐 유보해 놓은 그런 상태인데. 글쎄요. 예. 근데 그런 러시아가 뭔가 좀 우리가 약간 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겠다고 손을 내밀어주던 나라가 또 저렇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식으로 저렇게 군사적인 약간 예민한 어떤 행위를 했다. 이게 참 러시아 행보를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짧은 순간에나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국가 사이에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 예, 그것은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왠지 그 말씀은 지금 한일 사태에서도 그대로 갖다 붙일 수 있을 만한 네. 이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러시아의 행태는 좀 시간이 좀 걸리겠더라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는 우리는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 예, 조금 침범했는데 실수였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거기는 영공이 아니다라는 대한민국의 영공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예, 그러면 뭐 일본이 얘기하는 대로 뭐 다케시마 뭐 거기를 침범한 겁니까? 그 민감하게 해석하자면 거기까지도 한번 그러니까요.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는 있겠죠. 일본이랑 러시아랑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왠지 분위기가 좀 그러네요. 근데 네. 어쨌든 이게 사실 뭐 저희가 그냥 이렇게 추론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혹시 이게 더 반복되거나 뭐 아까 또 중국이랑 러시아 비행기랑 같이 그 동해에서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기 때문에 네. 이게 혹시 더 뭐 확전된다든가 뭐 이렇게 할 여지가 있을까요? 이미 지금 굉장히 민감한 사태까지 온 것이고 독도에 관련한 얘기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네. 일본 정부에서도 지금 독도 얘기는 좀 아끼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확전이 되고 있더라도. 네.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러시아 군용기나 중국 군용기가 또 동해를 그렇게 가로질러 간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두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그 가로질러 가는 그 그림들을 우리가 딱 보고 생각을 해보면 아 이것은 한미일 블록의 와해를 노리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의심을 또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소미아가 위력을 발휘할 때가 왔군요. 그렇게 또 해석을 할 수도 있겠고 이 문제 때문에 지소미아는 유지되어야 된다. 예, 이런 또 논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맞물려 있는데 근데 이렇게 민감한 행동을 또다시 러시아나 중국이 반복할 것인가? 그것은 저는 일단은 아니라는 쪽에 예, 무게를 걸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 제가 너무 소설을 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일본 측이랑 만나서 또 미국이랑 그 3자가 만나서 또 뭐 협의를 하다가 또 갑자기 조금 표정이 또 서로 밝아지는 그런 또 상황은 오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네. 약간 좀 과한 기대감도 좀 가져봤습니다. 네, 소설 말씀하셨는데 이 상황 자체가 너무 다의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러세요. 예, 소설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정치 쪽으로 얘기 좀 넘어오겠습니다. 이 친일 참 국회가 추경을 빨리 통과시켜야 할 일이 참 많은데 이 네. 친일 프레임에 서로 너무 이제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걱정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네요. 네, 이게 과거사의 구도를 끌어들여오는 것이 참 민감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더 거슬러 올라갈수록 더 민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선조에 비유하는 그런 또 행동을 하기도 했었죠. 그것도 좀 문제고요. 거기는 뭐 네. 맞거든요, 이제 그런 예. 얘기하는 거 보면. 뭐 비교적 근래에 뭐 자유한국당이 배출한 대통령들도 있고 민주당 결에서 배출된 대통령들도 있는데 그 대통령 구도에서 좀 차라리 비교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뭐 개화기로 거슬러 올라가고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 만큼 더 민감한 그런 정쟁으로 비화가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추경 좀 통과시켜놓고 싸우면 안 될까요? 이 싸움이 그러니까 먼저 양보하는 쪽이 이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는 친일이라고 했던 거는 좀 과했다. 근데 좀 협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래 뭐 좀 정부 외교 노선에 불만이 있었지만 어쨌든 정부 중심으로 단결하는데 우리가 힘을 모으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쪽이 틀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서로 안 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추경이 그 틀을 수 있는 뭔가 좀
그런 어떤 좀 압박 요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저는 그 소재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사실 방향이 틀기 어려운 것은 여러 가지 뭐 인간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갑자기 틀었을 때 느끼는 그 부끄러움이라든지 쑥스러움 이런 것들도 있는 거고. 정치인이 그런 걸 가지면 안 되죠. 예,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정치인으로서는 이제 지지층을 의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쉽게 틀었다가 이제 당내에서 반란 세력이 나올 수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거고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에 비해서 리더십이 강경하게 강고하게 형성돼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누가 뭐래도 중심이 문재인 대통령이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민주당 주류 비주류의 그 경계를 많이 허물면서 오히려 당내에서의 그 지배력, 장악력은 교묘하게 공고화됐거든요. 근데 자유한국당은 절대적인 리더가 없어요. 아니, 대표 있지 않습니까, 황 대표? 근데 황 대표가 만약에 어떤 길을 택하면은 누가 또 등장을 해가지고 반대로 얘기하고 이런 일이 분명히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뭔가 중앙 집권화되지 못하고 지방 분산이 된 그런 상황이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분권화돼 있고 봉건 영주화돼 있고 나쁘게 얘기하면 좀 과두정에 가까운 것이 자유한국당 현실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협조를 하려면 오히려 조금 다른 방면에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라든지 이런 소재를 통해서 한번 우회해가면서 그러니까요. 예, 이 방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렇죠.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의 추경이라든지 혹은 추경이 또 걸려 있는 뭐 북한 목선의 국정조사라든지 그러니까요. 이 고리를 통해서 타협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어제도 저희가 표를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이 올라가고 한나라당, 한국당은 떨어지는 판이니 뭔가 그런 어떤 상황을 지금 상황에서 그냥 놔둔다 그러면 그 흐름이 바뀔 여지가 별로 없다 그러면 오히려 추경을 더 한국당 쪽에서 적극적으로 알았다. 지금 일단은 상황이 급하니 추경 먼저 일단 통과시키고 다른 문제 얘기하자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글쎄요 뭔가 반전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되는데 참. 그 부분이 쉽지 않다라는 평론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참 그러네요. 답답한 마음을 오늘도 또 새삼 또 느낍니다. 그래도 한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떠올려 보자면 저도 소설을 좀 쓰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북한 목선 국정조사를 받고 오케이.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에서 추경을 받고 예, 그 다음에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좀 문재인 정부에게 협조하는 예, 그런 그림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또 싸울 때 예산 가지고 싸우고 또 뭐 뭐 대정부질을 할 때 싸우고 이럴 때도 네. 좀 명분이 좀 서로 생기지 않을까. 서로입니다. 이거는 네. 특정 뭐 당이 아니라. 김성태 의원 잠깐 얘기해 볼까요? 딸 KT 채용 청탁 의혹 부구적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있는 게 이제 김성태 의원의 현재 상황인데 어제 검찰에 가서 1인 시위하고 심지어 울고 거기에다가 정두원 의원, 고 정두원 의원까지 언급하고 네. 굉장히 어제 하루 드라마틱한 시간을 보내셨네요, 이 양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소된 내용을 봐도 조금 드라마틱해요. 여러 가지의 그 혐의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업무 방해에 관련해서는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업무 방해는 뭐 때문에 업무 방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기업의 정식의 업무를 방해해가면서 특혜 채용을 한 거 아니냐. 자기가 힘을 썼다. 예. 근데 이제 청탁자에게 요구한 정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무혐의 처리가 됐고요.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를 또 받고 있었는데요. KT가 사기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공직자로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돼서 두 가지는 이제 무혐의가 무효가 나왔고 됐고. 예, 뇌물죄가 기소가 됐어요. 아, 받은 게 확인이 됐나 보죠? 근데 뇌물죄 기소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점이 일단 2012년 하반기에 두 가지 일,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 자녀의 그 채용 그 부분이랑 그 다음에 이제 김성태 의원이 환노위 활동을 하면서 KT 이석채 회장의 국감 출석을 저지했던 것 그것이 맞물려 있어서 시점이 그래서 그게 대가가 있는 예, 교환이었다라고 검찰에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돈을 매덕 받았냐 이게 아니라 딸의 채용과 네. 그 이혁채 회장의 전 회장의 그 국감 증인 출석을 서로 맞바꿨다. 그래서 이게 뇌물이다. 예, 그래서 검찰에서도 뇌물 액수를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특혜라고 보는 그 근거는 이제 그 딸이 인성검사에서 불합격을 했고요. 네. 또 이제 지원서를 안 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규직 공채에서 최종 합격을 했다. 이 자체 과정이 뭐 부정했거나 부실했거나 그런 건데 그때 시점에 이석채 회장의 국감 출석을 김 의원이 저지를 했다. 이것은 이제 뇌물이다. 이렇게 검찰에서는 보는 것이죠. 입사 지원서를 안 내도 KT는 합격을 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죠. 아니 처음 들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네. 말입니다. 요즘 같은
이 엄동설안의 그 고용 엄동설안의 그런 네. 얘기가 참 그러네요. 문무일 총장이 오늘 퇴임한다고요? 예. 어제 뭐 내부 그 통신망에 글도 좀 올리고 뭐 그리고 민감용 경찰청장도 어제 또 만나서 마지막으로 인사도 하고 상당히 좀 예전 검찰총장들의 그 마지막 날과는 좀 다른 행보를 네. 보였네요. 그것은 좀 진심대로 믿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마지막에 떠나는 모습에서 진심을 또 읽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문무일 총장이 올린 글을 보면은 독재 정권 때의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 비판하는 자기 비판이죠.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는 군국주의적 식민시대적 잔재가 남아있지 않은가. 이것도 잘 살펴야 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최근에 또 한일 관계를 의식한 그러게요. 그런 언급처럼 또 보입니다. 그리고 민감용 경찰청장을 또 찾아갔어요. 예.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갈등하던 그런 사이였었는데, 그리고 민감용 청장의 반응도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문무일 총장에 대해서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다. 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두 사람이 싫어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라는 그 추측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저런 평가를 지금 뭐 당장 내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경찰과의 뭔가 어쨌든 지금 상당히 민감한 수사권 조정이나 민감한 문제임에도 네. 불구하고 경찰과 계속 만나서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했던 노력을 여러 차례 보여줬다라는 거 뭐 네.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셨던 역사적인 부분에 대한 검찰의 어떤 그런 좋지 않았던 모습에 대한 뭐 반성의 태도를 네. 보인다는 점도 그렇고 그런 어떤 문무일 총장이 이제 퇴임을 하고 이제 윤석열 총장 체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엔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 어떻게 좀 뭐 기대를 하시거나 어떻게 예상을 하시거나 어떤 네. 점들이 뭐 부족하시다고 보시거나 등등등 한 말씀 해주시면요. 일단 윤 총장의 그 내정이 됐을 때 전 두 가지 갈래로 예상을 했는데 한 가지는 이제 그 선배 기수 검찰들이 그대로 남아서 계속 일을 꿋꿋이 하면서 기존의 관례를 깨트리는 그 시나리오도 상정을 해봤는데 이번에 깨지고 있죠. 계속 나오대요. 줄줄이 사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것이 인적인 정리로 나아가지 않을까. 굉장히 이제 조금 더 새로운 세대의 검사들이 승진을 하는. 젊은 검사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문화가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별개로 예. 검찰의 자체적 문화가 바뀌어 나갈 것이다. 이것은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김평론가께서 보시기에는 아까 우리 문무일 이제 전 총장이시죠. 네. 그 걱정했고 우려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던 그런 어떤 우리 검찰의 네. 어떤 그런 모습들이 윤석열 체제가 들어가면서 뭔가 근본적으로 좀 변화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의 인식의 네. 변화들이 좀 올 수도 있다. 예.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문무일, 윤석열이 다른 길을 가는 사람처럼 보였겠지만 네. 문무일이 마지막에 남겼던 그 메시지가 윤석열 체제를 통해서 실현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전망을 또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게 단순히 문무일 총장의 생각만이 아니라 검찰 내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과거사 반성이라든가 네. 뭔가 새로운 검찰의 어떤 모습이라든가 경찰과 수사권 조정 관련된 뭔가 일련의 어떤 상황적 변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 내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된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자체적 개혁안들을 계속 내놓을 것 같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꽉 막힌 자세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좀 협상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검찰이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그런 변화의 과정에 우리 국민들이 좀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국민들을 향한 검찰의 어떤 그런 마음이 좀 더 친국민적인 네.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좀 녹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한일 문제 해결에 미국의 중재가 중요하다는 인식은 사실 이번 사태 초반부터 계속 제기가 됐죠. 그런 점에서 볼턴 백악관 보좌관의 방문은 그가 대표적인 지일파 인사다, 또 대북 강경파다라는 점에서 오는 우려보다는 뭔가 좀 해주지 않겠냐는 기대감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도 좋습니다만 지금 시점은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는지를 아주 면밀하게 치밀하게 점검해보는 노력이 우선이라는 얘기 여기에도 또 무게가 더 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직설 수요 순서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